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창조자가 누구냐? 세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종 이전과 세종 이후에 우리 민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의 그 성과, 업적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종이 어떻게 일을 했을까에 대해서 연구한 기록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제가 세종에 관련된 책을 보면서 세종이 어떻게 한글을 만들었고 어떻게 위대한 업적을 창조했을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정리한 것을 오늘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조선왕조는 이성계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성계는 7년간 왕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인이 이제 함경도에서 원래 본처인 한씨에게서 5아들을 두고요, 6아들을 두고 한양에 와서 얻은 후처에게서 아들 2명을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이제 조선을 건국하는데 가장 조선을 기획한 사람은 정도전이죠. 정도전이 꿈꿨던 나라는 왕조 국가가 아니라 내각제, 신하가 지도하고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있는 내각제를 꿈꾼 것이 정도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막내 아들인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을 하고 이방석에 대한 스승의 역할을 자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5째 아들 이방원은 실질적으로 문무를 겸비한 왕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도전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 방석을 폐괴하고 본인이 직접 왕에 오른 게 아니라 둘째 형인 정종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왕으로 이방원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 왕조의 기틀을 다진 것은 이방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왕을 하는데 반대될 세력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하죠. 심지어는 본인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조력자였던 처남들도 싹 다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이 왕노릇하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릴 사람들, 괜히 뭐 이게 아닙니다 저게 아닙니다 하고 말대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세종이 왕노릇하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터전을 만듭니다. 부인이 12명이었고 자녀를 30명을 낳습니다. 그 중에 큰아들이 양령이었고 셋째 아들이 세종 충령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세종을 양령을 세자로 책봉했을 때 양령은 완전히 아주 즐겁게 사는 사람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세자궁에 유폐를 시켰더니 상소를 올립니다. 자기가 이제 유부녀도 건드리고 막 이렇게 해서 왕이 좀 근신해라 이래갖고 유폐를 시켰더니 상소를 뭐라고 올리냐면, 아버지는 뭐 엄마하고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게 이제 이방원이 열받아서 충령으로 세자를 바꾸고 태종이 재임했던 기간은 18년입니다. 박정희가 근무했던 시간도 18년인데 이제 이방원은 18년 동안 왕조 국가의 기틀을 완전히 다지고 세종에게 물려줍니다. 세종은 부인이 6명이었고 자녀를 12명 낳고 큰아들이 문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임 기간이 22살의 왕이 돼서 32년간 왕을 합니다. 32년간 왕을 하는데 세종은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 그래서 국민들의 생산성 향상, 먹거리, 또 편안하게 풍요롭게 사는 것에 집중해서 왕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이 32년간 했던 성과로 보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언어 영역에서 훈민정을 만들고 농업 영역에서 농사직설이라는 걸 통해서 농업혁명을 하고, 천문 영역에서 칠정산 내외편을 만들어서 이제 천문 영역을 하고, 조세제도도 바꾸고, 또 과학 영역, 국방 영역, 의학 영역, 문화예술 분야, 그리고 복지,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성과를 이룬 왕이 세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ECD에서 2003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잉글랜드나 중국보다
세종 이후에 GDP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숙련된 노동자들의 임금도 이제 그 당시에 임금은 급여는 유럽 같은 경우는 빵을 얼마를 주냐 여기였고요. 조선은 쌀을 얼마를 주냐 했는데 쌀이 숙련된 노동자들에게 주는 쌀이 유럽보다 조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종 이후에 우리나라 조선의 삶은 중국이나 유럽보다도 더 높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만든 것이 세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때의 15세기 과학기술사 논문 발표 항목을 보면 서양이 64건이었고 동양이 44건인데 동양에서 중국이 6건, 일본이 6건, 조선이 32건의 과학기술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분야에 대해서도 과학기술 분야에도 엄청난 노력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순지라는 천문과학자가 지구는 둥글고 한양의 위도는 38.25도입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때 세종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근거가 뭘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던 부제약이 그 당시에 이제 정치비서는 승지고 학문비서가 부제약이죠. 부제약이 저것은 수학인데 수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종이 여기에 대해서 같이 수학에 대한 공부를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달력이 중국 달력을 갖다가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우리하고 경도가 다르다 보니까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달력이 잘 안 맞았죠. 농사 짓는데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달력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중국의 원나라의 수시력, 명나라의 대통령, 아라비아의 회의력을 참조를 해서 조선의 천문을 연구를 해서 조선의 달력을 만듭니다. 조선의 달력을 만드는데 칠정산 내외편에 칠정산이 뭐냐면 해, 달, 화성, 수성, 목성, 토성을 칠정이라고 하고 이거를 천문을 연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칠정산 외편에 1년이 365일 5시간 48분 45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대 과학기술로 1년을 측정한 것이 딱 1초 차이 납니다. 세종 때 계산한 것과 지금 계산한 것이 1년이 1초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식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맨날 며칠 몇 시에 해가 가려지는 대낮에 깜깜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정확하게 예측을 합니다. 그만큼 세종시대에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술중대로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한 왕이 세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계 때 세금을 거둔 땅이 70만 결, 태종이 120만 결, 세종 때 180만 결의 땅에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거뒀냐? 그 당시에 세금이 두려워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던 화전민들이 있었습니다. 화전민들은 관료들이 나타나면 막 도망을 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화전민들에게 이 화전을 자기 땅으로 다 인정을 해주고 등기를 다 해주고 대신 세금 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화전을 다 자기 땅으로 해주니까 좋고 그 국가는 세금을 거두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농업 생산성을 높여서 세수를 증대를 했고 그 세율을 올린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서 세금을 늘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킨 왕이 세종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글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한글을 우리가 배울 때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한글을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을까? 한글을 왜 만들었을까요? 세종 10년 진주에 사는 기마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아버지를 죽였는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마 치매나 이런 게 걸렸을 수도 있겠죠. 아버지 때문에 우리 전 가족이 못 살겠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죽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야, 부모를 죽이다니 저런 놈은 능지처참을 해야 된다. 신하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세종이 뭐라고 하면 저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느냐. 왜 아버지를 죽였냐. 우리가 국가가 잘 가르치지 못한 탓이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효도를 가르치고 기본 예절을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기본 예절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그 당시의 문자는 한문밖에 없는 겁니다. 한문은 일반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한문 서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종이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그림책을 만들어서 배포해라. 이것이 상강행실도입니다. 상강행실도는 충신, 효자, 연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효도하는 그림, 뭐 이런 그림, 충성하는 그림, 이런 그림을 그려서 그 옆에 주석으로 주석은 한문밖에 없으니까 한문으로 주석을 달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그림책을 보고 백성들이 이제 예의를 알겠구나 이랬는데 주석으로 달린 게 한문이다 보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엔 한문을 모르니까 그림이 있구나, 만화책인데 만화에 있는 글씨를 모르니까 상강행실도를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예의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불효자인 기마로 인해서 한글을 만들어야 돼.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서 백성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세종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예의와 해례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 예의는 세종이 지어서 한글을 만든 이유와 한글의 사용법을 했는데 여기에 주로 가담했던 사람은 세종의 아들인 문종, 세조, 안평대군, 정의공주에 의해서 훈민정음 예의가 만들어집니다. 집현전 학자들이 등장하는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나옵니다. 훈민정음 예의에서는 집현전 학자들에 대한 학자들이 뭘 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걸 발표하고 나서 해례본에서는 성상문, 박평년 등이 세종을 보필해서 한글의 자음, 모음을 만든 원리, 사용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인체의 발음기관에 의해서 형상화해서 만든 세계 유일한 언어라는 것이 해례본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한글을 발표한 이후에 훈민정음을 발표한 이후에 한참 지나서 해례본이 나온 걸로 보면 실질적으로 한글을 만든 것은 세종이고 집현전 학자들은 그 후에 해석을 달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발표할 때 여러분은 잘 아시지만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라 그 뜻이 사마띠 아니할세 즉 이제 한자는 일반 백성들이 읽기 어렵고 말하기 어려워서 서로 뜻이 통하지 않으니 내가 28자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고 쓰게 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하고 싶다. 이것이 이제 훈민정음 발표할 때의 세종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발표했을 때, 훈민정음을 발표했을 때 대신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옛날부터 쓰는 폐해 없는 글자를 고쳐서 낮고 천한, 이익이 없는 글자를 왜 만드십니까? 언문을 만들려면 마땅히 재상과 신하에게 널리 상의를 해야지 갑자기 널리 펴려하니 옳지 못합니다. 조선어를 만들면 중국의 탄압이 두렵습니다. 이게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신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왜 이러느냐? 한문을 일반 백성들은 모르고 선비 관료들만 한문을 아니까 우월의식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우리가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영어를 막 유창하게 하면 유학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좀 저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네 이런 좀 생각이 차이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거보다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은 엄청나게 내가 어떻게 한문을 공부했는데 이거 없이 새로운 걸 만들려고 이런 반대가 있었던 거죠. 엄청나게 반대를 할 때 세종실록에 보면 신하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글을 발표하고 나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합니다. 너희들이 운서를 아느냐? 사성칠흥과 자모가 뭐냐? 그것도 모르면서 대드느냐 이게. 설총은 옳다고 하면서 제 군주가 하는 일을 그러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강력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잘 들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할 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응징을 해서 백성을 위하는 일에 신하의 반대를 끝까지 설득을 해서 한글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집현전 부제학은 실질적으로 집현전을 이끄는 원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원 원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채말리가 만약에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을 만들었다 그러면 원장이 모를 리가 없죠. 집현전 부제학이 모를 리가 없죠. 집현전을 총괄하는 사람이 채말리인데, 발표하고 나서 채말리가 폐하 역사적으로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고 한문을 쓰는 민족은 문명인이고 한글을 쓰지 않는 민족은 야만족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일본 문자를 쓰니까 야만족이고 몽고가 몽고를 쓰니까 야만족인데, 폐하는 어떻게 한글을 만들어서 조선을 야만족으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막 반대를 합니다. 황당하죠. 그러면 폐하는 야만족의 족장이 되는 겁니다. 막 이렇게 반대를 해요. 황당하죠. 그래서 그러나 세종은 이제 채말리를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귀양을 보냈다가 반성을 하니까 다시 불러다가 다시 씁니다. 훈민정음은 누가 만들었을까? 여기서 정의공주는 세종의 둘째 딸인데 죽산한씨 가문에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죽산한씨 가문의 족보에 보면 공주가 사가에서 한글 창제를 도와 노비와 토지를 하사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죽산한씨 딸을 정의공주의 협조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종을 도와 한글을 만든 사람은 문종, 세조, 안평대군 이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글의 자모와 모음을 만들고 기록 정리한 것이 아들, 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 세종이 한글을 기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록 정리한 것이 자녀들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운이를 번역하는데 세자와 진영대군, 안평대군이 그 일을 담당했다. 세종 26년, 여기에 이제 세종실록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세종과 문종이 훈민정음을 지으시니 천하의 소리를 다하지 못함이 없었다. 그래서 임금이 직접 28자를 만들어 글자는 간단하고 쉬우나 변화가 무궁하다. 이를 훈민정음이라고 한다. 세종실록이 기록되어 있고요. 소리와 운 하나하나를 정함에 모두 상감의 제가를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족 경영에 의해서 한글은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리하면 한글 창제의 아이디어는 진상백성이었다. 부모를 죽이고도 당연한 듯이 떠들어대는 몰상식한 백성을 보고 왜 저런 현상이 생겼을까? 왜 부모를 죽이고 죄송함도 모르고 미안함도 모르고 잘못한 걸 죄를 모를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간단한 해결책은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세종은 몰라서 그러니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삼강행시도를 만들고 삼강행시도를 만들어서 줬더니 한자를 모르니까 교육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가르치더니 한자가 어렵고 백성이 쉽게 알 수 있는 글자를 만들자. 관료들은 한자를 잘 알고 있으니 반대할 것이다. 이 사람들한테 사전에 상의해봤자 개별적으로 이렇게 물어봤겠죠. 새로운 글자를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내가 어떻게 한문을 공부했는데 쓸데없는 걸 또 만들려고 하십니까? 이런 반응이 있다 보니까 공론화해서 만들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해서 조선의 글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관료들을 탓하지 않고 왕 스스로 직접 만들었다고 보면 될 거요. 그래서 진상고객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해결하는 것,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야, 저런 고객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런 진상사원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그냥 고객을 외면해버린 게 아니라 왜 저런 진상고객이 생겼을까? 이걸 생각하고 저런 진상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그러면 최고의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한글 창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음수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을 마실 때 생각사, 근원원, 물을 마실 때 이 물이 어디에서 왔을까를 생각한다는 거죠. 이 일을 할 때 항상 물을 음수사원을 생각하듯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문제는 왜 발생을 했을까? 왜 발생을 했을까? 이걸 생각한다면 근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음수사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은 어떻게 일을 했을까? 세종의 정치 철학에서 보면 백성은 국가의 근본이고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일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백성들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군주의 비범한 노력,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임금 노릇은 어려운 것이다. 정치를 어렵게 여기는 마음. 최근 들어서 보면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들이 국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 쉽게 내 말 한마디면 착착 따르니까 쉽게 하다가 끝나고 나면 곤욕을 치르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어렵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지 않으면서 상대방 탓, 옆 사람 탓, 상황 탓 하면 쉽죠. 그러나 세상은 바뀌는 게 없겠죠.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할 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내가 딱 부임을 했더니 전임자가 개판을 만들어 놔가지고 힘들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들도 부임하고 나면 전임자 막 까는 게 언제부턴가 당연한 것처럼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전임자를 우대하고 전임자의 경험을 잘 활용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으니까 그럴 거지 하지만 조선 왕들도 아버지한테 물려받고 나서도 아버지를 막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든 경우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전임자인 태종을 경험을 많이 활용해서 대마도 정벌 이때도 이제 세종은 직접 전투 경험이 없지만 이방원은 전투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아버지의 조언을 하나 다 받아서 결국은 대마도를 정벌을 하죠. 태종이 어떤 사람이냐? 조선 건국을 반대했던 문신 중에 최고, 그 당시에 가장 신뢰를 받던 종몽주 이방원에 의해서 죽죠. 그리고 조선을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조선 왕조의 그림을 그렸던 정도전도 죽죠. 또 최영 장군도 고려의 최고의 무장이었던 최영도 이방원에 의해서 죽죠. 그래서 이 엄청난 역할을 했던 그 조선 건국의 최고의 역할을 했던 이방원을 나비두고 막내 아들 이방석을 왕이 되는 걸 못 참고 그냥 싹 정리를 하고 본인 스스로 3대 왕에 즉위했는데 52살에 태종에게 양의를 합니다. 근데 이 태종에 대해서도 수시로 자문을 받았고요. 외구의 침범으로 남의 일대를 백성이 불안케 하니까 대마도를 정벌 하는데 아버지한테 잘 자문을 받아서 대마도 정벌을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것이 너 형인 양령을 죽이지 말고 잘 돌봐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양령이 여러 가지 악행도 저지르고 하지만 끝까지 또 신하들이 양령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상소를 했을 때 끝까지 아버지의 명대로 양령을 보호해서 형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돌봤습니다. 그래서 또 태종이 임명했던 구신들을 싹 정리한 것이 아니라 구신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아버지가 임명했던 전임자가 임명했던 신하들도 계속 잘 쓰고 잘 보필을 해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사이에 젊은 학자들을 양성해서 이제 정치를 펼치죠. 그래서 전임자에 대한 예우 또 전임자가 임명했던 신하들에 대한 것도 잘 활용했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유능한 관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현재 보면 대통령이 바뀌면 싹 다 바뀌는 바뀌어야 되는 잘했든 못했든 싹 다 바뀌는 이런 것이 되는데 세종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구려 땅은 이 부여성 이만큼 컸습니다. 컸는데 고려가 되면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조선의 영토는
사군 육진을 개척을 해서 지금 현재의 영토는 세종 때 확정이 됐다. 두만강, 압록강까지 확장된 것은 세종 때 영토가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북방 상황은 여진족이 수시로 침략해서 약탈을 하죠. 그런데 이방원이 여진족을 정벌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세종 15년에 여진족을 정벌해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해서 사군 육진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신하들의 반응은 어땠냐? 여진을 전봉해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싹 땅을 넓혀야 되겠다고 했을 때 신하들의 반응은 압록강, 두만강 유역은 추워서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런 땅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하는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영토를 확장했을 때 여진족은 그냥 있었을까요? 중국을 찾아가서 그냥 놔두면 조선이 중국을 침략할 겁니다. 우리를 막 개박살 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랬을 때 중국 황제의 반응이 어땠느냐? 조선은 그럴 나라가 아니다. 세종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사전에 여진족을 정벌하기 이전에 중국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갖고 정치 외교를 잘해서 중국이 우리가 여진족을 정벌해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땅을 넓혔는데 만약에 중국이 개입하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중국과의 유대 관계를 잘해서 그런 것도 철저히 막았다라고 보면 세종의 정치력, 외교력도 대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뭐 통일을 얘기하지 않은 대통령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떠드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를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 국가의 관계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예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보기를 송충이처럼 보는데 발표를 막 합니다. 저 여자하고 나 결혼할 거야. 막 떠들고 다니니까 그 여자는 나를 송충이처럼 보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형식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아주 치밀한 외교 전략에 의해서 했다고 보고요. 만약 세종이 현재 대통령이라면 통일을 위해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과 어떤 관계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신분, 나이, 경력 불문하고 능력 위주로 인재를 선발했다. 장영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사극에도 많이 나와서 스킵하겠습니다. 세종 때 농업 생산량이 400에서 800%가 성장했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공목에 따라서 400%에서 800%가 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걸 보면요. 우리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성과 어업 생산성을 높여야지, 곡물과 어업이 많이 발달돼야지 우리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정초라는 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폐하, 저를 환경도지사로 발령을 내주시면 제가 농업 생산성을 200%, 2배로 올리는 방법을 실현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갔다 올 때 중국의 농업서인 농공상유라는 책을 갖고 왔는데 중국은 우리나라 조선보다 농업 생산성이 2배가 높습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2배가 높으니까 이대로 하면 우리도 농업 생산성이 2배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종이 정초를 환경도지사로 발령을 냅니다. 내서 한번 해봐라 했어요. 근데 첫 해에 완전 흉작, 두 번째 완전 흉작 이렇게 안 됩니다. 중국의 농법이 조선에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저놈 폐하를 능멸한 정초를 능지청첩하십시오. 막 강을 합니다. 막. 그리고 정초도 어쩔 수 없으니까 딱 와서 대가리 받고 폐하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신하들이 저놈을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세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초를 죽이면 농업 생산량이 올라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초, 너는 나와의 약속을 지켜라. 나와의 약속 뭐죠? 농업 생산량을 2배로 올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초는
조선 분홍들의 농법을 연구를 합니다. 전국에 다니면서 분홍들의 농법을 연구를 해서 책을 씁니다. 그 책이 농사직설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는 거죠. 농사직설에 보면 바디량 농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바디량이 없었고 그냥 평지에다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직설에 어떤 보면 바디량이 이제 밭을 이렇게 울목줄목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그 속으로 땅으로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되다 보니까 농작물이 싱싱하게 잘 자라는 겁니다. 세종이 1429년 농사직설을 펼 때 밀레 이 바디량 농법이 있는데 밀레의 만종이 1800년대에 그려졌습니다. 밀레의 만종을 100배 확대해서 봐도 밀레의 만종에 바디량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서양보다 우리나라가 바디량 농법이 400년 빨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전에 휴안법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땅을 한 번 농사 지면 그 이듬해 농사가 잘 안 되니까 한 번 농사 짓고 1년 짓고 또 짓고 이랬습니다. 만약에 100평이 있다면 올해 50평 짓고 서쪽에 50평 짓고 내년엔 동쪽에 50평 짓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어떤 집에 가니까 계속 농사를 짓는 겁니다. 왜 이럴까 하고 봤더니 여름에 풀을 막 계속 베어가지고 산더미처럼 풀을 쌓아놨다가 그걸 썩여가지고 밭에다 뿌리고 농사를 지니까 쉬지 않고 계속 져도 되는 겁니다. 퇴비농법이 세종 때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그 퇴비농법 또 바디량 밭에 봄에 되면 바디량 밭둑을 전부 다 태워서 왜 태우느냐고 보니까 거기에 해충들을 죽이기 위해서 바디량 밭둑 논둑을 싹 태우니까 해충들이 죽고 보니까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질 때 해충에 의한 피해가 없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정리를 해서 조선 분홍들의 농법을 정리한 것이 농사직설입니다. 이 농사직설을 보고를 하니까 세종이 그럼 네가 직접 해봐라 이렇게 해서 한양 근처에서 2년간 실험을 합니다. 근데 직접 해봤더니 진짜 농작물이 아주 잘 자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책으로 내서 전국에 뿌려라 이렇게 한 것이 농사직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 사례를 잘 찾아서 그걸 확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성공을 기업의 성공으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개인의 성공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보면 A라는 사원이 일을 잘했을 때 그냥 놔두면 옆 사람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왕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아이디가 소멸되지만 지도자가 우수 아이들을 발굴해서 그 기업의 프로세스로 정리를 하게 되면 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 조선에 이제 그 당시에 천문 수학자인 이순지가 발표를 합니다. 지구는 둥글고 한양의 위도는 38.25도입니다. 라고 발표를 하니까 세종이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옆에서 부제학이 이것은 수학이고 수학을 이해하려면 방정식을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종이 이순지는 오늘 밤 내 방으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순지에게 수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학이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신라시대 때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종 때 보면 빗변의 예를 들어 사각형이 있는데 가로의 길이가 얼마, 세로의 길이가 얼마면 빗변의 길이는 얼마인가? 예? 정사각형에 대한 부분에 정팔면체에 대한 세로의 길이는 얼마인가? 요거에 대해서 계산하는 식을 같이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순지에게 배워서 세종은 수학자를 능가하는 엄청난 역량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게 돼요. 수학자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뭐 칠정산뿐만 아니라 그 모든 조선 시대에 세종 때 만들어졌던 추구기 이런 것들도 그냥 장영실이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세종이 가서 원포인트를 다 한 거죠. 원포인트를 하고
검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얼렁뚱땅 일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순지가 부친상을 당했을 때 김담이라는 학자를 추천을 하고 저는 3년간 심요살이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묘를 지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불허합니다. 말도 안 된다. 너는 일을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공사우선, 개인적인 일보다는 국가 일을 우선시했다. 심요살이도 시키자 공적인 일을 뒤로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불치하문입니다.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치욕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임금이 신하에게 질문하고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을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옛날 경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갈 곳은 경로당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젊은이에게 배우는, 항상 배우려고 하는, 누구에게나 잘 모르면 나이가 들면서 모르면서도 대충 아는 척 넘어가려고 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지 말고 잘 모르는 것은 끝까지 질문을 해서 근본을 알 때까지 질문을 하는 습관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종시대에 정승하면 가장 얘기되는 것이 황희입니다. 황희는 고려 창왕 때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의 창왕, 공영왕 두 왕을 모십니다. 그리고 조선에 와서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5대 왕을 모십니다. 그래서 62년간 관직 생활을 합니다. 62년 동안 관직 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89세까지 살면서 62세까지 관직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7대 왕을 모신 거죠. 근데 이 양반이 고려말 관료였는데 조선이 만들어지니까 반대를 하고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설득을 해갖고 썼더니 태종이 즉위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또 물러납니다. 세종이 즉위하니까 장자상속이 아니라 이게 세종이 등극하는 걸 또 반대하고 물러납니다. 그래서 다시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내가 왕 되는데 반대했던 사람이죠. 내가 왕 되는데 반대했던 황희를 불러다가 다시 했습니다. 황희의 통찰력, 판단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럽니다. 아무리 골치 아픈 사건이 있어도 이거 어떻게 해결되지? 황희하게 상의하면 요거는 A 플러스 B 하면 C입니다. 딱 나왔다는 거죠. 황희의 통찰력, 황희의 판단력은 대단했다. 그것 때문에 62년을 관직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황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판단력을 내린 거냐? 그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단해야 될 때는 판단하고 판단해서 별별로 없는 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이제 우화로 보면 소를 키우는 농부가 와서 막 싸움이 벌어진 거죠. 검은 소를 키우는 농부가 우리 검은 소가 최고다. 누런 소는 누런 소가 최고다. 막 싸우다가 검은 소 주인이 와가지고 영감, 이 검은 소가 이렇게 일도 잘하고 힘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런 소가 주인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검은 소가 최고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누런 소 주인한테 황희 정신이 검은 소가 최고라고 얘기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누런 소 주인이 가가지고 누런 소가 이렇게 순하고 일도 잘하고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누런 소가 최고구나. 검은 소가 뭐 쓸데가 없구나. 이래서요. 그래서 둘이 같이 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은 소도 좋고 누런 소도 좋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근데 판단해야 돼서 검은 소가 오르냐, 누런 소가 오르냐 판단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거 판단을 안 한 거예요. 한 번은 또 궁녀들이 와갖고 이제 영감, 저 A년이 나쁜 년입니다. 내가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A년이 나쁜 년이구나. 네가 옳구나. 그래서 A가 왔어요. B가 나쁜 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B가 나쁜 년이구나. 네가 옳구나. 이런 거예요. 둘이 가서 얘기해보니까 다 자기가 옳다 그랬으니까 둘이 같이 가가지고 영감,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둘 다 옳구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황희가 그럼 아무 판단도 안 하네? 판단해봤자 필요 없는 판단을 할 필요가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판단을 해서 필요 없는 판단을 이야기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근데 황희는 그런 것도 잘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판단 이외의 것을 판단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직 내의 갈등의 대부분은 목표 달성과 상관없는 쓸데없는 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는데, 우리가 쓸데없는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고민하지 말고 목표 달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종 이전에 다펌솜실제라는 세금 징수 방법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 다펌솜실제는 관료가 다니면서 등급을 매깁니다. 가을에 농사 짓고 나면 이 땅은 이제 풍년 좀 곡식을 좀 올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흉년, 여기 좀 세금을 낮추고요. 이거를 관료가 판단을 합니다. 관료가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정이 생기는 거죠. 누군가 풍년이 됐는데 관료에게 좀 뭘 주면 흉년으로 평가해버리면 세금을 조금 내도 되고,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아주 흉년인데 풍년이라고 평가를 하면 세금을 왕창 내야 되고, 이런 폐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세제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전부 다 관료들이 반대를 합니다. 관료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황희가 뭐라고 하냐면 다펌솜실제를 고칠 수가 없다. 세법을 고친다면 부자들은 좋아하고 가난자들은 더 힘들게 된다.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황희의 말이 옳으니 따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세제 개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여론조사를 합니다. 당시 17만 명에 대해서, 백성 17만 명에 대한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해서 6개월간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 백성들이 니들하고 얘기했던 건 다르다. 백성들이 세제개혁을 원한다. 이렇게 해서 관료를 설득을 해서 결국은 관료들이 승복할 수밖에 없게 해서 세제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은 뭐냐면 이 땅이 비옥한 땅이냐 아니면 좀 생산성이 낮은 땅이냐, 여기를 6등분을 하고, 연분구등법, 흉년이냐 풍년이냐 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걸 해서 결국은 목표 달성을 하는 거죠. 그러나 황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청렴결백하고 일을 잘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매간매직도 있었고요. 또 스캔들도 있었습니다. 스캔들도 있었고, 이랬을 때 그게 막 문제시 됐을 때 약간의 문제점이 매간매직을 하거나 또 부정축제를 하거나 이런 것도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른 것이 아니라 벌을 주고 경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썼습니다. 황희가 62년간 정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패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패거리를 만들어 갖고 자기 황희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일만 열심히 했다. 패거리를 만들지 않았다. 그 대신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은 엄청나게 컸다. 거기서 조금 부정축제한 거는 조선을 잘 살게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사적인 욕심은 좀 봐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희가 모친상으로 3년 심호살이를 하겠다. 심효살이를 하겠다. 묘지기를 하겠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황희를 불러서 고생 많지 힘들지 이래고 고기를 줍니다. 고기를 다 주니까 폐하가 고기를 주시니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고 나니까 이제 고기 먹었으니 열심히 일해라 이럽니다. 그래갖고 다시 심효살이 3년 못하고 일을 시킵니다. 고기를 먹었으니 힘을 내서 정사를 돕아라.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에 몰입을 시켰다는 거죠. 이런 황희가 나이가 드니까 70대부터 계속 사직상소를 합니다. 폐하, 신은 늙어 기가 멀고 눈도 어둡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어 걸을 수도 앉을 수도 없으니 직위해제를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종은 경은 아직 건강하고 병도 실증도는 아니고 기력이 강건하여 국정에 도움이 되고 질병은 어이가 치료해 줄 것이다.
계속 일해라. 그래갖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퇴직도 불허하고 계속 정년 없이 일을 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세종의 회의 방식은 경영과 윤대입니다. 경영은 어떻게 보면 독서 경영, 역량 개발을 위한 회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윤대는 반대하는 사람과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제 회의를 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국정 과제가 있으면 그 과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다 모아서 같이 회의를 했다. 그래서 합의점을 이루어서 일사불란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회의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세종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곧은 자세로 회의에 임하라. 이건 뭔 소리야? 이렇게 해서 가만히 보니까요. 예전에 이제 왕 앞에서는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엎드려갖고 얘기를 하죠. 회의할 때는 엎드리지 말고 당당하게 앉아서 얘기해라. 전부 다 같이 평등한 입장에서 회의를 당당하게 앉아서 해라는 얘기입니다. 국왕의 잘잘못도 모두 직언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 시 한자리에 모여서 의논하고 소수 의견도 끝까지 경청하고 한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모든 말을 듣되 다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의 말이든 좋은 의견이 나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힘을 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희의 말대로 하라. 허저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라. 간하면 이러다 보니까 간하면 행하시고 말하면 들어주시니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신하들이 얘기할 정도로 회의에서 아주 자유롭게 토의하도록 하고 받아들여줬다는 겁니다. 인재를 찾기 위해서 또 인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했다. 그래서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건 모든 사람을 함께 일할 인재로 관찰해 하지 못하면 쓰지 못한다. 또는 질문과 관찰을 통해서 역량을 검증했다. 또 인재에게 명확하게 지시하고 확인하고 목표 전략을 찾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인재의 강점을 발견하면 적합한 지위에 배치하고 공적으로 허물을 덮게 했다. 그 사람이 어질다면 개구멍에 사는 사람이라도 공경해라. 뇌물죄와 횡령죄를 범한 자의 자식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등용하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앞에서 일하게 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은 뒤에서 일하게 했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 만약에 세종이 황우석 박사가 나왔을 때 세종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황우석 박사를 잘 키워줬다면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면역세포 이것이 아마 세계 최고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질적인 인재의 아이디를 합해서 정책을 냈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의심하면 사기가 떨어지고 너무 믿으면 사고가 난다 그러죠. 사람을 쓸 때 의심도 하지 말고 너무 믿지도 말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유능한 인물이 잘못을 범하면 다시 기회를 줬다. 그래서 인재란 나라의 일을 자기 일로 여기는 사람이 인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는 회사에서 회사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일하는 사람이 인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세종이 말한 조선 정승의 조건 일과 말을 잘해야 된다. 일과 말을 잘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문성은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잘 못해. 이러면 성과로 연결되기가 어렵죠. 말은 잘하는데 전문성이 없어. 별로 쓸데가 없죠. 그래서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대단히 중시받다. 이것은 현재의 우리 기업에서 일하는 데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전문성은 있는데 고객을 만나서 설득을 못해. 이러면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절름발이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을 우리 모두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종실록에 나타난 세종의 습관을 보면 만기칠남이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지독한 워크홀릭이었고요. 새벽 5시에 기상을 해서 6시에 경영을 시작을 하고요. 밤 10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16시간을 일에 몰입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에 대해서 무한 열정을 발휘했다. 뭘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준비하고 발표를 시키고, 반대하면 설득을 하고, 설득해도 안 되면 구금을 하거나 기항도 보내고, 그리고 목표 달성을 하면 다시 쓰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경영을 통해서 공감을 형성했다. 그래서 경영의 생각을 말해보라. 경영의 옳은 뜻을 실행하여 백성을 잘 살게 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신하들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을 보고 역량을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배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을 진행을 하면 담당자를 신뢰하고 죽지 않으면 교체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을 시키고 점검하고 직접 공부하고 같이 연구했다. 그래서 이가 일을 시켜놓고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수시로 피드백을 해서 일의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지,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수시로 피드백을 해갖고 목표 달성을 시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창업 초기에 뇌물 받고 일 잘하는 사람, 청렴한데 일 못하는 사람, 누가 좋을까요? 누구를 써야 될까요? 네? 그래서 뇌물, 사적인 욕심이 많은데 일은 잘해. 개인 욕심을 많이 챙기는데 일은 잘해. 이런 사람이 좋냐? 아주 청렴하고 깨끗한데 일을 못해. 누가 좋냐? 네? 네,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편하면 조직원들은 더 편하려고 하고, 지도자가 고생하면 조직원들은 즐겁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뒷짐지고 있는데 조직원들이 알아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 대통령도 일기 내각 때에는 거의 일기 내각 때 기록에 보면 하루 평균 18시간을 일을 했다. 그러면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하면 밤 12시까지 일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료들이고 뭐고 전부 다 따른 거죠. 세종도 하루 16시간을 일을 하니까 많이 따른 거죠. 구석구석에 각 분야에 대해서 뭐 교육부에 관한 거, 뭐 상공부에 대한 거 각자 회의하고 토의하고 일사불란하게 목표를 정하고 전략을 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16시간씩 일을 하는 왕이 세종이었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뭐 학자들이 얘기하는 인파워먼트, 권한위임을 해야지 창의적인 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CEO들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둑을 두는데 9급짜리 100명과 1급짜리 1명이 바둑을 두면 누가 이길까요? 한 수 둘 때마다 9급 100명이 토의를 1시간씩 해갖고 두고 1급은 혼자 둡니다. 누가 이길까요? 1급이 이깁니다. 9급짜리 100명이 와도 1급을 못 이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CEO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최고수는 누구여야 되냐? CEO여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원포인트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9급짜리들에게 창의적으로 일해라.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아닌 거죠. 조선은 어떻게 500년이 유지됐을까? 어떻게 500년 역사로 갔을까? 조선 왕조의 기틀을, 왕조 국가의 기틀을 다진 것은 이방원이었고, 조선 왕조가 500년 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든 것은 세종이었습니다. 세종이었는데 어떻게 500년이 유지됐을까? 세종의 시대의 복지제도, 가난해서 홍기를 놓친 사람의 결혼을 지원했고요. 노인들을 궁궐로 초청해서 양로원을 베풀고, 고연령 부모를 모시는 사람들은 군역도 면제시켰고요. 장애인 복지제도를 두고 세제 혜택, 부역 면제, 일자리 제공, 전복사, 독경사 등을 해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줬고요. 제수들의 인권도 보호를 해서 제수들도 위생적으로 하도록 하고, 제수들도 부모를 봉양할 수 있도록 했고요. 여성 의여제, 간호사들을 선발 확충해서 했고, 천인 노비들도 간호사로 특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버려진 아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복지제도를 잘 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최고 저출산 국가에서 출산 장려책을 편다 이런 것을 많이 지자체도 많이 하고 국가에서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어디는 5천만 원 준다고, 어디를 하면 1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부부가 여보 우리 애 하나 낳아서 1억 벌까? 이래야 됩니까? 또 애를 낳으면 대출을 해준다 하니까 여보 우리 지금 24평 사는데 애 하나 낳아갖고 대출 받아갖고 34평으로 옮길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애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컸을 때 야 내가 너를 낳은 건 말이야 1억 벌려고 낳은 거야 너는. 우리가 너 낳아가지고 24평에 살다가 34평으로 옮겼어. 이 얘기 해야 되는 그 얘기를 듣는 아들은 어떨까요? 이거 하고 세종 때 복지정책하고 어떻게 달랐을까요? 세종 이전에는 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출산휴가 7일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버려두고 근무하면 아이가 해롭게 될 것을 염려한 거죠. 그래서 7일을 둔 거예요. 근데 세종 때 출산휴가 100일을 줍니다. 애를 낳으면 100일간 휴가를, 산모에게 100일간 휴가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으려니 했는데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100일간 휴가를 줬는데 산모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냐 보니까 애를 낳으면 100일간 휴가를 가는 거죠. 배가 불렀는데 출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비가 출근을 했는데 막상 출근하고 아침에는 애가 안 나왔는데 출근했는데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른 집에 가다가 길에서 겨울에 애를 낳아가지고 산모도 죽고 애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산전휴가를 줘야 되겠구나. 산전휴가를 주기로 해요. 산전휴가를 주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전휴가를 주면 애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고 출근 안 해. 그 일주일도 안 하고 한 달도 안 하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뭐 산전휴가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반대를 해요. 그리고 신하가 반대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임신부가 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국가를 속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종이 결론을, 그런 회의를 한참 하는데 세종이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면 노비가 국가를 속이려거든 국가는 쏘아주라. 그러면 국가는 건강한 백성을 얻게 된다.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종 때 산전휴가 30일, 산후휴가 100일을 줍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그랬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그렇게 줬는데도 또 산모가 죽었다 그래. 애도 죽고. 왜 죽었냐. 여기 보니까 애를 낳는데 산모의 건강 상태가 안 좋고 애도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부만 살다 보니까 낮에 애를 돌볼 사람이 없는, 산모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죠. 남편 노비는 출근을 한 거죠. 남편 노비는 출근하니까 집에 혼자 있다가 산모와 애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럼 어떡하냐. 육아휴직을 주자. 애를 낳으면 육아휴직을 주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주자 그러니까 관료들이 뭐라고 반대하냐면 아니 출근해야 될 남자 노비가 출근을 안 하면 다른 노비들이 힘듭니다. 이건 형평이 안 맞습니다. 막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세종이 거기에 대해서 산모가 집에서 힘들어 죽는데 남편 노비가 출근해서 일이 제대로 되겠냐. 그래서 부부란 힘들 때 함께 있어야 되고 힘들 때 서로 도와야 된다. 그래서 육아휴직 한 달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복지제도를 펼치는데요. 걸씨가동들을 돕기 위해서도 1인당 쌀 몇 톱, 장 몇 톱, 여기 장은 된장을 이야기합니다. 장 몇 톱, 미역 몇 팁을 주라. 걸신여인이 아이에게 젖을 주면, 만약에 애를 낳는데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젖이 안 나와요. 그러면 다른 여인이 젖을 가서 먹이면 되지 않냐 이랬더니 그 당시에 영양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젖이 다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집 아이에게 젖을 주면 그 사람에게 쌀 몇 대, 장 몇 톱, 미역 몇 주기를 주라. 이렇게까지 복지제도를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그냥 놔두던 게 아니라 관청에서 확인을 해서 그 아이가 살이 쪘는지 말랐는지 검사를 해라. 태만했는지 잘 봐라. 이런 거죠. 그리고 구일 결과를 기록해서 보고하도록 했고, 암행어사들도 가가지고 요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갖고 제대로 하지 않은 중간에서 떼먹는 놈 있으면 엄벌해라 이렇게 하죠.
결국은 조선이 500년을 간 이유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아끼고 돌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시보다 확인하고 중간 점검하고 피드백해서 조직을 긴장시켰다. 좋은 정책을 피고 알아서 잘해가 아니라 끊임없이 중간 점검하고 피드백해서 조직 전체를 긴장시켰다라고 합니다. 아내가 속이려거든 쏘아주라. 노년이 필요 없다. 남편이 속이려거든 쏘아주라. 사랑의 지경이 넓어진다. 노비가 국가를 속이든 국가는 쏘아주라. 국가는 건강한 국민을 얻는다. 시골 쭈그렁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왜 안 싸웠겠느냐. 싸움에 져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지하고 함께 사는 것이다. 부부란 힘들 때 옆에서 도와야 된다. 힘들 때 나 몰라라 하게 되면 사람도 있고 이웃도 있고 외롭게 살게 된다. 이런 거고요. 세종의 하루 일과는 새벽 5시에 기상해서 6시에 경연을 시작해서 10시까지 일을 했고 만개 칠람했고 또 통찰력, 판단력, 추진력이 대단히 뛰어났다라고 보고요. 목표에 대한 몰입력이 대단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세종 리더십에서 배워야 할 부분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시키고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알아서 해야 즉 그 분야에 대한 독서를 하고 업무에 몰입해서 문서를 읽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데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대 중반부터 세종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도 글을 많이 보다 보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대통령은 사람을 잘 쓰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람을 잘 쓴다는 건 뭐죠? 그 사람의 전문성, 그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사람을 잘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볼 수 있는 눈은 뭐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형수들의 잘못된 재판 기록을 찾아서 재수사를 지시해갖고 무죄 방면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했다는 것이고 불치함은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았다.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을 했다는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해서 정답을 찾아냈다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해요. 불치함은 내가 제안을 했는데 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까? 저놈이 나쁜 놈이야. 뭐 경쟁사가 뭐 어떻게 반칙을 썼어.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지만 그게 아니라 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불치함은 필요하고요. 음수사원, 물을 마실 때 이 물이 어디에서 왔을까를 생각해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통찰력, 판단력, 통찰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는 것만큼 보인다. 내가 뭘 잘 하고 하는데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내가 아는 게 부족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불치함은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능력이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종이 사람을 보는 기준, 모든 사람을 국가 발전에 어느 분야에 쓰면 도움이 될까 이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기업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회사를 발전시킬 인재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재가 아닌 사람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여러분 회사를 성장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안 될 사람에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재를 보는 눈, 모든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회사에 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입사시킨 사원은 끝까지 함께 가려고 하는 또 장점을 빛나게 하고 단점은 내가 덮어준다. 성과를 내도록 목표를 정하고 피드백을 하고 함께 연구하고 끝까지 될 때까지 연구한다. 믿고 맡긴다는 그냥 과제를 주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떻게 돼 가는가를 진도를 확인하고 과정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지시하고 확인하고 함께 연구한다. 방해꾼이 생기더라도 한번 세운 목표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세종은 강했던 것 같고요. 통찰력으로 목표를 설정한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넓고 깊게 보는 눈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종은 관료의 역량, 백성의 삶, 주변국에 대한 정보 수집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애를 쓴 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판단력, 추진력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이 한 일의 대부분은 관례답습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좋게 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창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가들은 고객의 삶의 질을 좋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목표가 정해지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생에서 쉽고 편하고 즐거움의 끝은 허무, 좌절, 절망이고 두렵고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을 해냈을 때 환희와 보람과 뿌듯함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